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단과 영순환 시작을 할 건데요. 영순환 때 진행 과정을 조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영순환은 총 8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전체 이제 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단과 이제 순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영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해서 각각 회차는 8회씩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영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 스터디 토요일 요 일정 사이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총 8회가 진행이 될 거고, 1순환 같은 경우는 자, 1기 스터디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2순환은 이제 2기 때, 그리고 3순환은 스터디 기준으로는 4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기 때는 이제 보통 1차를 보시는 동차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같은 기간이다 보니까 단가는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순환만 놓고 봤을 때 1, 2순환은 이제 기출 문제를 거의 다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기 스터디에서 일부 기출 문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영순환 같은 경우는 연기에서 지금 스터디에서는 40점을 쓰죠. 영순환은 자 50점씩 쓰게 될 거고, 순환은 이 전체가 다 100점, 1순환부터 바로 100점을 하게 될 거예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1기는 70점, 2, 3,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이렇게 일단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일단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연기와 영순환에서는 문제가 뭐 일부 작은 문제가 뭐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문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영순환 같은 경우는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영순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픈북으로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진도 자체를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제 어디서 찾아서 주소 파악을 한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가 가 있고, 스터디에서의 이제 강평 같은 경우는 좀 강평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그래서 단과에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단과에서는 이제 답안 작성하는 내용적인 측면이랑 형식적인 측면 여기에 조금 더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 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게 될 건데, 연기와 그럼 영순환의 이제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에서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도 하게 될 거지만 필력을, 서술력을 좀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같은 문제를 배점을 다르게 쓰는 경우거든요. 같은 문제를. 그래서 그거를 영순환 때 조금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내용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어디 부분을 줄여야 되고 어디 부분을 늘려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용 암기나 이해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 쓰더라도 배점에 맞춰서 어디까지 처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영순환 때 충분히 연습을 시킬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기출 문제 2순환이랑 1기 때 여기는 이론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다 다뤄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1순환에서는 앞에 회차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건데,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구조를 짜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소문 형태로 좀 배분이 돼서 나와 있지만 문제가 두 줄이고 40점 이렇게 내버리면 쓰는데 구조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론에서 문제 분석의 핵심은 구조를 짜는 게 먼저다. 내용 암기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걔네들은 부수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될 부분이다. 요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질문이랑 상담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공통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론. 자, 첫 번째, 문제의 분석을 해서 제가 목차를 짜는 구조 있죠? 구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 이런 거 아니고 배점에 맞춰서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에 얘네들은 목차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차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총론 같은 문제나 문제에 대한 양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차 구조를 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요 연습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복귀를 하실 때도 이 구조가 어떠한 플로우를 가지고 거기서 도출이 됐는지 이거를 복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접근할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답안이 있는데 예시 답안은 예시 답안일 뿐이에요. 지금은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서술을 할 수 있지만 일기,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이렇게 넘어가면 갈수록 예시 답안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암기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배점이 바뀌거나 주어나 목적어 하나만 바뀌어도 다 틀어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절대 암기하지 말자. 다만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의 있죠? 의는 암기를 하세요. 그때그때 바로 하세요. 어차피 까먹거든요. 어차피 까먹는데 복귀할 때 한번 외우고 넘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얘를 3번, 4번, 6번, 7번 봤을 때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요. 막판에 이론 법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막판에 결국에 2달 싸움이에요. 막판 2달 싸움에서는 지금까지 배우고 이해해 왔던 것들을 토대로 몰아서 머릿속에 다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새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 암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때 가서 암기가 되지 않은 것들을 몰아서 이제 머릿속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쌓여야 된다. 이것만 일단 하자는 거예요. 이론에서 공부 시간은 일단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실무나 법규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시 답안에 나오는 의의들 있죠? 그것만 일단은 충분히 암기를 할 생각을 하세요. 그것만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배점에 맞춰서 예시 답안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답안의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내 걸로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논점의 기본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서브던 요약집이던 얘네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특히 그래서 총론 있죠? 총론은 내용을 어떻게 늘렸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년차 분들은. 네. 강론은 내용을 줄여 쓰는 게 힘들어요. 네. 총론은 늘려 쓰는 게 힘들거든요. 강론은 얘네들을 기본서랑 비교를 해서 답안 처리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복귀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론에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논점이 이제 나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체계를 잡자. 체계. 그래서 주소를 파악하는 거죠. 주소를. 이 개념이
어디에서 도출이 되어 있고 상위 개념은 뭐고 하위 개념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만 잡아놓고 얘는 암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얘가 암기다. 자, 그럼 암기할 거는 정해드렸어요. 의, 체계, 요거죠. 요것만 잘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진도가 있잖아요.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스터디는 그 다음 주차에 이제 진도가 있죠. 그 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목차와 체계 주소만 파악을 해놓고 스터디나 순환 와서 문제 분석을 한 뒤에 여기서 이 정도 개념만 이 정도 체계만 갖고 접근을 하는구나 쓰는구나만 잘 캐치하셔도 성공하는 거예요. 영기와 영순환에서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로 넘어가면 이 영기와 일기, 그러니까 영순환과 일순환 마찬가지긴 한데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이 중간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기와 영순환에서 요것들에 대한 것들이 토대로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구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차만 잘 잡혀져 있으면 그 목차에 대한 답안 채우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예시 답안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 답안 내용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만들어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복귀하실 때 요 네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거 해도 충분히 시간이 남는다. 이론 더 하지 말고 실무나 법규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따라오셔도 지금 연기 2주차 문제도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스터디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단가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를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가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구해서 예시답안과 비교해서 이 형태로 복습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한 강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스터디를 안 들으시는 분 손 한 번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요거를 스터디 때 제가 했던 건데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스터디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같이 활용을 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문제 유형은 크게 설명형, 논술형, 비교형, 관계형, 사례형 으로 저는 일단 구분을 해요. 강사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설명하는 문제와 논술형은 이제 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하는 문제, 관계를 묻는 문제,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나중에 2기나 2순환, 3순환 가서 주구장창 낼 거니까 그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는 구조가 아예 다르다.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하는 것과 일단 논하는 유형의 차이점. 일단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이나 의견이 개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서술어에 뭐뭐라고 생각된다, 이런 게 타당하다, 이런 게 옳다, 이런 얘기는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논하는 문제에서는 그런 서술어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논하는 거에서 A와 B 둘 중에 뭐가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문제의 논의의 범위나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한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A고 왜 B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잘 써야 된다. 근거.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 뒤에 이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비교형, 관계형 요거는 하나씩 이따가 조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럼 설명하는 거 먼저 볼게요. 설명의 이제 개념이죠.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봐라 또는 그런 말을
말한다. 이런 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네이버 찾으면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론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네이버를 그냥 찾아서 본인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자, 설명하는 문제, 어떤 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A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출제되는 게 있고, A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라고 출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과 약술, 설명, 요 차이를 알아야 내가 서술의 방향과 구조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개념을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 스터디 문제는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일단 출제를 하긴 하는데, 기준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무조건.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답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의점을 보시면 주관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넣지 말자, 지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시가 그래서 나와 있었고, 자, 논하는 거죠.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하다 또는 옳고 그름 따위를 따져 말하는 건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거를 잘 써야 된다. 근거를.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실무, 이론, 법규에서 다 통용되는 애들이에요. 통용되는 애들. 그래서 예시가 뭐 요거는 스터디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무에서 이제 중요한 거.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기본적인 목차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판단하는 게. 그래서 실무에서 잘 보시면 일반 평가와 보상 평가로 일단 크게 나눠보면, 이거를 뭐 사적과 공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일반 평가와 보상 요렇게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평가와 보상 평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무 공부하실 때 2년차들은 보상 평가를 좀 더 어렵게 느껴요. 왜? 기본적인 산식과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암기만 하면, 그냥 법대로 따라가면 판단할 게 없어요. 판단할 게. 그래서 얘는 그냥 법대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상평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왜 어렵냐? 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법을. 그것도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기준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진짜 어려운 거는 일반 평가예요. 특히 3방식.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이 3방식이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은 뭐다? 근거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가 투자 의사결정 파트죠. 산식 자체에 대한 난이도도 좀 있지만, 그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어떻게 들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예시를 들어놓은 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의 시점 수정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실무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자료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가 무조건 다 판단이에요. 그랬을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예를 들어서 시점 수정이 있어요. 이 예시는 스터디 들었던 분들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본건이 이종일주고 비교 표준지가 일반 상업이다. 뭐 현업에서 이런 경우는 뭐 사실상 없지만, 그래서 시점 수정 자료를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숫자는 그냥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표준지가 속한 걸 선택을 하죠. 그죠? 본건이 아니라, 이거 많이 틀리죠? 사례가 속한이에요. 사례가 속한 용도 지역별 시점 수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기준이 뭐였어요? 법적 근거가 감칙 제14조에 나와 있죠. 그죠?
걔만 쓰면 끝이에요. 그럼 얘를 선택한 이유. 답안에 쓸 때 상업지역을 선택을 했다. 근거는 감칙 14조 1항의 2호를 근거로 했다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밑에 그 실무 예시 답안들 보면은 1 더하기 0.01 곱하기 31 30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돼요. 더군다나 문제에서 숫자 자체가 제시가 되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산식 자체를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것도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걔도 배점이에요. 배점. 나중에 실무 25회 1번 문제 보시면 25회 때 실무가 2년차들이 풀고 대부분 다 시간이 남았어요. 10분, 15분씩만 남았거든요. 보통 실무는 시간이 부족해야 정상인데, 그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무에서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남았다. 100% 내가 잘못 푼 거예요. 100% 잘못 푼 건데, 근데 시간이 남았다. 다 남았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자기가 잘 푼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배점이 널널하게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목차를 얘네들을 다 늘려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 공시지가, 일반 평가에서 적용 시가 잘 안 쓰지만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있는 보정치를 목차로 다 뽑아 쓰나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뽑아 쓸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실무 강사님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배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배점을 가지고. 배점이,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얘네들을 목차를 합쳐 쓰는 거고 배점이 널널하다. 그럼 얘네들을 늘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도 늘려 쓰고 줄여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예를 들어 배점이 10점인데 보통 10점 정도의 논점 많아야 2개예요. 근데 거기에 논점이 3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내용을 줄여 써야죠. 압축해서. 그렇죠? 근데 배점이 10점인데 논점이 하나다. 그러면 늘려 쓰는 거예요. 그럼 법규에서 늘려 쓰는 건 사실 쉬워요. 기본적으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가 기본 목차죠. 법규에서는. 그렇죠? 근데 학설을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을 보통 넘버링해서 처리하거나 3개로 묶어 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배점이 넘쳐. 그러면 긍정설을 늘리고 부정설을 늘려서 3줄씩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론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늘려 쓰고 줄여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법규도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법규에서 일부 학설을 쓰실 때 학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학설의 부관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밍이 되어 있는 학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에요. 예. 그것만 이제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법규에서는 긍정설인데 왜 긍정설인지 근거, 한 단어, 키워드만 들어가면 점수가 들어간다고요. 줄였을 때는. 이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느려 쓰고 줄여 쓰는 거를 어떻게 지금부터 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거고 판단을 했을 때, 즉 논하는 문제에서 핵심적인 거는 판단 근거다라는 거죠. 택지비 기준가치 우리 시험장 다 들어가셨죠? 문제 2번에 물음 1번이었었죠? 그렇죠? 물론 앞에 서술하는 게 또 있었지만 택지비의 기준가치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하는 경우는 현업에서 거의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이론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도 있다. 견해를 표명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론적인 얘기니까 현업에서 근데 없다고요. 시장가치예요. 그런데 이거냐 그러니까 제가 답안을 보니까 이걸로 쓴 답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오케이, 이걸로 썼어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이거 근거. 시장가치 의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포섭한 답안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뭐 일부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시장가치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뭐예요? 오늘 문제 감정평가 원칙 관련해서 썼죠. 그죠? 이거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뭐예요? 판단 근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거는 감칙 제5조 2항 끝. 그죠? 감칙 제5조 2항에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법에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죠? 여기에 명백히 포섭이 안 돼요. 택지비의 기준 가치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검토 사항이 있죠. 얘는 감칙 제5조 제3항에 나와 있죠. 그렇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만약에 하게 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포섭을 할 때 특징, 성격,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걸 하는 거죠.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얘는 시장가치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론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할 수 있다고 일단 쳐볼게요. 그때 이제 요 두 가지 얘기를 언급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가치에 대한 의의에서 택지비의 기준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틀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 가치를 물어봤으면 답은 시장 가치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가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 근거는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시장의 통상성부터 시장 가치에 의해 나와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되었는지 통상적인 시장인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여기서 원가법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다 라고 쓴 답안들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답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 택지비의 기준 가치를 물었는데 시장 가치냐 이거냐를 물었는데 방법으로 합리성을 검토를 했죠. 합리성 검토할 수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했을 때는 합리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택지비가 아니라 그냥 토지의 기준 가치를 물었어요. 그랬을 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데 원가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고 해서 걔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예요?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기준의 다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얘를 검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하는 문제에서 핵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잘 서술을 해야 되고, 첫 번째가 법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론적 근거를 이제 만들어 써야 돼요. 만들어서.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 근거에 제일 대표적인 예로 쓸 수 있는 게 저희 감정평가에서 파트를 보면은 가치 삼면성 얘기가 이론적 근거로 가장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원칙 또는 가치 원칙, 얘네들이 주로 이론적 근거로 많이 쓰여요. 그거는 총론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비교하는 건데 이 네이버의 이제 정의에 따라서 가서 보면 일단은 공통점 또는 차이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사실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다른 게 명확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공통점을 얼마만큼 배점의 균형성을 맞춰서 썼느냐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 대부분 기본수의 차이점이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교수님들의 책을 봐도 두 개가 명확히 다른 차이점만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라는 영어를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그러면 나중에 할 거예요. 비교형 문제에서 목차의 구성 형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형태, 공통점, 차이점. 배점이 10점이면 두 개 쓰면 되겠죠? 10점이면. 배점이 늘어나면 하나씩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20점이면 6개 정도가 될 거예요. 배점 기준은 할 건데 10점을 기준으로 3개에서 4개. 요거는 이제 뭐 기본 강의나 아니면 그 설명회나 답안 작성 무료 특강 은 다 안 들으신 분 다 들었네요. 네, 그래서 그걸로 설명이 좀 되긴 하니까 그걸로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점이 20점이면 6개 형태로 늘어나면 되겠죠. 그죠? 배점이 더 늘어났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더 추가하면 돼요. 근데 쓰다 보면 얘네들을 추가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형태. A 측면에서의 비교. B, C. 즉 키워드를 목차에서 대놓고 보여주고 내용 서술을 할 때 내용에선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를 같이 서술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요게 목차로 채점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죠? 요거는 공통점 차이점인데 그럼 읽어봐야지 알잖아요. 물론 여기 목차로 그게 드러나면 괜찮지만 얘네들은 여기에 바로 나와 있죠. 10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배점이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6개로 맞추거나 아니면 여기서 각각을 2개씩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2개씩 잡을 때 목차 구조는 어떻게? 공통점, 차이점 잡으면 편하겠죠? 이 안에서. 이 안에 내용 서술을 할 때는 이 A 측면과 관련한 공통점만 서술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목차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교형 형태가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 A, B, C 측면이라는 게 저기서 말하는 일반 법칙을 목차화로 시킨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비교, 이러한 측면에서의 비교. 그죠? 그래서 차이점을 직접 묻는 문제도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이러면 공통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A와 B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공통점, 유사점이 더 많은 개념을 차이점을 물어봐요. 기출문제에서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적은 배점으로 물어보고, 또는 내용이 서너 줄밖에 없는 거를 배점을 늘려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쓰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고 대비라는 단어도 나와요. 대비. 비교의 말이 들어가 있지만 B자가 비교인데 얘는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비교예요. 그래서 얘도 차이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내가 처리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는 방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문제죠. 관계형 문제가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형 문제가. 비교로 물어본 것과 관계로 물어본 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비교를 물어봤는데 관계로 쓰거나
관계를 물어봤는데 비교로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관계 보시면 둘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술어는 당연히 이런 점에서 연결된다, 관련을 맺고 있다, 상호 연결된다,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얘기로 서술어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비교랑 서술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차 구조와 서술 방향 첫 번째. 이거는 명가랑용 목차예요. 자, A와 B의 이제 관계를 물었다라고 했을 때 A가 B에 미치는 관계, B가 A에 미치는 관계, A와 B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쓸 게 없으면 이게 가장 기본 목차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A 측면상 관계. 똑같죠? 아까 비교의 형태랑.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비교 형태로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형에서도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저 A라는 거를 개념상 관계 또는 개념상 비교라는 목차를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절차. 세 번째, 논리.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활용을 많이 하세요. 개념상, 절차상, 논리상 얘기로 목차를 잡게 되면 관계 문제든 비교 문제든 내용 중복을 확실하게 피합니다. 그래서 요 목차는 기억을 해 두세요. 이런 식의 지금 목차 구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문제에 적용을 하니까. 그렇죠? 요 형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에서는 물음을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물음과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나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올해 2번 문제, 이번에 물음 2번. 사실관계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고 물어본 거는 지역, 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을 물어봤다. 그렇죠? 지역 요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비교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비교 내용을. 그렇죠?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중심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개별 요인으로 처리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물어본 거. 앞에 나와 있는 사항은 뭐 공시지가 기준법, 그 밖 외인 보정치 할 때 관련한 내용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음과 관련해서 상위와 하위 개념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것. 이게 체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례형 문제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례형 문제에서. 포섭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이 나중에 하시게 될 건데 낮이나 건보지에 대한 최유용 분석 관련한 문제와 특수 상황의 최유용 문제를 자꾸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소물음 간의 연결, 물음 간의 연결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연결할 것이죠. 스터디 들으신 분들은 이번 주 문제가 부동산 시장 특징을 물었고 설명하라. 물음 2에서는 시장의 기능, 물음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물었고 물음 4번에서는 감정평가 활동의 역할을 물었단 말이에요. 문제를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얘는 기본서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얘를 이제 간혹 못 보셨다는 분들이 있지만 서관재 교수님 책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시장의 특징, 암기한 거, 기능, 암기한 거, 효율성, 암기한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물음 4번이 이 문제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소물음 간의 연결을 할 때 전체에 대한 흐름을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접근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이 앞에 이제 전제가 부동산과 관련한 것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체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는 총론을 가장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연적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이에요. 완화시키는 역할이다. 부동산 시장,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지니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불안전성이죠. 자연적인 특성, 고부, 연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뭐 국지성도 갖고 개별성도 갖고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건 불안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잘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다와 다른 얘기죠.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반 경제재화이면서 사회적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제재화로서 설명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성립 얘기인 거고 사회재화 공공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개별적 차원에 따라서 지역적인 가격 수준, 개별적인 구체적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 고유한 가격 형성 과정, 독특한 가격 형성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수요 공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활동이거든요. 감정평가 활동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을 효율성을 돕기 위한 활동이에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효율성이 나온 거고 이 문제에서 사실 논리는 이러한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작용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효율성이 있지만 효율성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증진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서 연결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책에 대한 개념도 완벽히 안 잡혀 있고 완벽히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음 간의 연결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나중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소물음 간의 연계가 이게 사례형이 아닌 형태로 냈지만 사례형으로 나오게 되면 특히 문제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목차 작성 요거는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구조, 개수, 배점의 균형성과 논리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10점 3개에서 4개, 목차 1개당 줄수와 구조 요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답안 작성 그 무료 특강에서. 그 다음에 서결 작성 요것도 스터디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서랑 결 작성할 때 뭐 2년차 분들은 다른 거 다 빼고 서는 요 체계형, 결은
요약형 요 두 개만 영순환과 연기 때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거는 2년차는 아예 일단 시도하지 마시고 체계형 상위의 체계를 이용한다. 범위를 판단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주소 파악하고 체계 상위 하위 개념. 그래서 이거는 배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배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예시가 있어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오늘 문제랑 좀 다르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 10점이면 결은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개설로 그냥 표시를 하시면 돼요. 개설로. 그러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서 요거와 관련한 내용들은 다 본문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얘를 관련해서 설을 쓰려면 설을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문에 대한 목차 구성과 문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설을 써야 돼요. 설을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설은.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물어봤으면 그럼 이때 개설에서 이제 뭘 쓰면 돼요? 개설에서 개별 물건 원칙과 같은 라인에 있는 게 뭐예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이죠. 그거의 제목이 뭐예요? 감정평가 원칙이죠. 감정평가 원칙이 뭔지를 쓰고 그에 대한 취지를 써주면서 또는 종류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하에서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올해 1번 문제죠. 전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수익하는 법은 직접 하는 법과 DCF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그죠? 배점이 이게 40점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서설 또는 서론을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의의는 본문에 쓸지 서에 쓸지는 본문에서 직접 물어보는 게 있으면 본문에 무조건 먼저 쓰는 거예요. 개념을 직접 물어봤으면. 근데 얘는 물음 1번에 이거를 개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의의는 서에다 안 쓰겠죠. 그렇죠? 수익헌원법의 의의 일단 써야겠죠. 이걸 어디다 쓰면 서에다 쓴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제목이 뭐죠? 두 개의 제목. 이 두 개는 어떤 제목에 의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자본 환원 방법이죠. 그죠? 이거고 자본 환원 방법, 수익 환원법을 구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자본 환원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본 환원율이 있죠. 그리고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게 큰 세 덩어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배점이 40점이잖아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40점이면 서에서 최소한 10줄, 30점이면 8줄, 20점이면 6줄, 10점이면 4줄. 보통 이 정도 분량으로 써요. 보통 서를 쓸 때. 결 같은 경우는 서 분량 얘는 6줄, 5줄, 4줄 안 쓰고 그죠? 서결의 그냥 적정 분량이에요. 통상적으로 쓰는 범위가. 근데 여러분들 쓰다 보면 결에서 내용을 너무 과다하게 쓰거든요. 결에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죠? 서도 꼭 요 양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기본적인 형식, 구조를 갖추기 위한 그냥 분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10줄을 채워야 되는데 수익환원법의 의 3줄 쓰면 끝나죠. 그죠? 쓸 게 없잖아요. 자본 환원 방법이 요거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자본 환원 방법이란 무엇을 말한다 라는 얘기를 써야겠죠. 그죠? 배점이 만약에 이게 20점이었으면 요거 의 쓰고 요거 의 쓰면 끝나요. 그죠?
거기에 종류가 얘랑 얘가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배점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익환원법을 접근할 때 자본 환원 방법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과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정해진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본 환원 방법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자본 환원율에는 자본 환원 방법에 따라 환원율과 할인율이 있다. 또한 자본 환원 방법에 따라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접 환원법과 DCF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하면 10줄 나와요. 그죠? 지금 말로 했지만 이게 이 상위 체계를 이용하는 유형이에요. 그죠? 지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서를 쓸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그 단계에만 밟아가시면 돼요. 흉내만 내고 나중에 이게 쌓이면 내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의 전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논의의 범위, 전제, 가정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 활동이라는 범위를 줄 수도 있고, 감정평가와 감정평가 활동은 좀 다르겠죠.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이런 범위로 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만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출제 방향을 뉘앙스를 제시를 하는 건데, 요거는 단순 예시로는 설명이 좀 힘들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스터디나 이 단과에서 연습을 하시고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채용을 판정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는 문제 안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던 간에 얘는 본건은 공동주택 부지를 최이용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뭐 상업 나지 이걸로 그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고리형. 요게 이제 좀 어려운데 요거는 3기 이후에나 연습을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아까 예시로 들었던 부동산 시장의 특징, 부동산 시장의 기능, 물음 3번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물음 4번이 감정평가 활동의 역할이었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꿰뚫는 게 있으면 이미 서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기능이 불완전하게 발현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활동이 요구된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고 체계형만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고, 이슈형이 있어요. 이슈형. 요거는 4년차 이상만 하세요. 4년차 이상만. 그죠? 그래서 관련한 시선을 좀 끌기 위한 수단이에요. 시선을 남들과 좀 차별화를 확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차별화만 두고 끝낼 수 있다. 차별화만 해서 이제 꽈라하게 차별성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계약 갱시 청구권 이런 건가 최근 계약 갱시 청구권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 갱시 청구권이 뭔지 주구장창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요거는 뭐랑 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임대료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최근 뭐 계약 갱시 청구권과 관련하여 아니면 최근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두를 그냥 던질 수 있다. 자, 요약형이죠.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는 건데 그 요약을 할 때 물음 안에서 썼던 단어라든가 본문에서 썼던 목차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수식어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수식어를.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는 게 핵심으로 본문에서 쭉 언급을 했어요. 결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독점 경쟁 시장과는 다른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라는 식으로 얘를 꾸며주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요약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형태로 이용을 많이 해보세요. 초반에.
그래서 수식어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단어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그 동일한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바꾸어서 서술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 또는 유의형.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점에 조심하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것도 그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기타형. 이것도 4년차 이상만 활용을 하세요. 연결점, 문제점, 이슈, 해결 방안. 그래서 이제 간혹 서브 형태를 보면은 어떤 논점이 있고 그 마지막에 관련 문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브를 보면 그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직접 문제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던 내용이고 굳이 관련 문제를 썼다고 가점을 좀 얻으려고 하지 말자. 저희 시험은 가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점을 안 당하는 게 포인트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가점 받으려는 노력할 바에 그냥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쓰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감점을 안 당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해도 될까요? 조금 일찍 끝낼게요 대신에. 5분 일찍 끝낼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살짝 더운 것 같긴 한데 집중력의 유지를 위해서 그냥 볼게요. 자,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 분석을 할 때 맨 처음 확인할 거는 배점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서술어 얘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서술어를. 그렇죠? 설명하는 거든 또는 논하는 거든 아까 문제 유형을 봤었죠?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논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 관계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 서술어에 맞춰서 서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어본 걸 찾자. 물어본 걸 찾는 게 제일 힘들죠. 그죠? 감정평가의 원칙, 목적어죠. 목적어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을 또는 무엇에 대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본서 책을 읽으실 때 잘 보시면 그 목차가 있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핵심 문장 하나를 먼저 찾으세요. 핵심 문장 하나를 찾고 그 핵심 문장 안에 핵심 단어, 그게 키워드거든요. 그거를 찾으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배점이 20점이죠. 그죠? 자, 목차를 짤 때 배점이 20점이니까 지금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차 구조가 먼저다. 구조. 설명하는 거니까 서설. 논하는 거는 서론. 설명하고 논하는 것도 그냥 서론. 논하는 게 껴있으면 서론으로 저는 써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서결 이렇게만 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어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라서 저는 이거를 따라간다.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럼 로마자 2번이죠. 물어본 게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하나면 로마자 2번. 물어본 거를 그냥 전체통 목차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얘를 좀 나는 나누고 싶다. 그럼 로마자를 나눠도 상관없지만 기본 형태는 소물음이 쪼개져 있으면 물음별로 로마자 목차를 잡는 거예요. 물음 1, 2, 3, 4가 있다. 그러면 물음 1이 로마자 2번, 물음 2가 로마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본 게 감정평가의 원칙. 그렇죠? 그리고 결어가 되겠죠. 로마자를 먼저 짜는 거예요. 로마자를 먼저 짜고 그리고 나서 배점이 20점이니까 목차는 몇 개? 최소 6개죠. 6개에서 8개의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거는 3개짜리가 좋고 어떤 건 4개짜리가 좋다고 했었죠.
그거는 그 내용과 관련한 논점의 분류 체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편하게 접근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얘는 3개짜리로 접근하는 게 좋죠. 그렇죠?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봤다.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다. 그럼 얘는 2개로 해서 2개 쪼개는 4개짜리 형태가 좋겠죠. 이따 3번을 일단 볼 거고. 그렇죠? 그 논점과 관련한 구조 체계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에요. 감정평가의 원칙에 뭐가 있지? 라고 머릿속으로 일단 떠올려 보고, 물론 지금 외운 게 없으면 찾아보는 거죠. 원칙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게 먼저라고요. 내용이 아니라 3개죠. 그렇죠?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그럼 3개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그죠? 내용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렸어요. 배점이 20점이에요. 어떻게 목차를 구조를 짜야 돼요?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많다고 목차를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그죠? 써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일괄, 구분, 부분, 목차 다 쪼개서 작성하면 안 돼요. 그죠? 구조를 먼저 짰어요. 그죠? 최소 목차 6개로. 그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채울 때 관련한 이제 그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구조를 맞춰야겠죠. 그죠? 2개 형태로 하는데 물어본 게 감정평가의 원칙이잖아요. 그쵸? 가장 편한 목차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 예외 끝났죠? 2개 그죠? 목차를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미 원칙 자체의 목차는 여기 나와 있죠, 다. 그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목차는 뭐겠어요? 예외의 목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외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라고 쓰던가. 그죠? 목차 표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 조건을 하셔도 되고 등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 등을 썼냐 안 썼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등을 쓰면 이 앞에 거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왜 굳이 그럼 등이라고 썼을까요?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현황 원칙의 예외가 조건만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현황에 대한 의의를 잘 보시면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제외라고 써 있죠. 그거 쓰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등으로. 그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근데 예외는 얘는 3개죠. 그렇죠?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던가 아니면 굳이 쓰고 싶다면 일괄, 구분, 부분, 감정평가를 다 보여주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경우는 그냥 짧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답안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충분해서 답안을 미리 다 보고 채점도 다 한 상태에서 제가 간평을 하지만 단과는 온라인도 그렇고 이제 실강도 바로 이어서 간평을 하는 거라서 제가 답안을 다 완전 채점을 한 상태에서 보진 않아요. 근데 아까 일단 낸 것만 기준으로 내용을 다 봤을 때 일괄 평가라고 쓰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틀린 거예요. 일괄 감정 평가라고 써야 됩니다. 예, 그거를 지금 뭐 다 따지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평가라는 용어와 감정 평가라는 용어를 이렇게 바꾼 게 감칙 전면 개정의 이유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쓰면 안 되거든요. 줄여 쓰는 게 뭐 채점할 때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좀 채점을 하긴 하겠지만 채점하시는 분의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감점이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어에 있어서는 특히 감칙체 2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조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조사 하나라도. 이런 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콤마, 및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 틀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논외로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 목차를 일단 다 짰어요.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문제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목차 잡고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답안 작성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배점의 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점의 감. 이건 답안을 이제 쓰면 쓸수록 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까지 스탑을 할 건지에 대한 감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문제는 이런 예외 부분이 양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다 쓸 거냐 줄여 쓸 거냐 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의 말고 뭘 쓸 거냐를 고민을 했어야 돼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여러분들 답안 쓴 거를 아직 그 내용까지는 안 봤는데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의의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가치에 의의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가치 기준 원칙을 물었잖아요. 그죠? 현황 기준 원칙을 물었어요. 그럼 걔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배점이 모자르면 그때 시장가치의 의의를 쓰고 그때 현황의 의의를 쓰는 거고 그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의 의의를 써야 돼요. 더구나 얘는 늘리는 게 더 힘들어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란 대상 물건을 그 개별 물건마다 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끝이죠.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늘릴 건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목차 구조를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뭘 쓸지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물어본 게 감정평가의 원칙이니까 감정평가의 원칙 자체에 대한 의의를 쓰시거나 아니면 원칙이 있고 지금 내용들이 예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칙과 예외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가 뭔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죠. 강론은 대부분이 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법적 근거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고 아까 답안에서 몇몇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론에서 조문 쓰실 때 제 몇 조, 제 몇 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 몇 조, 제 몇 항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 5조, 제 1항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네. 법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조문을 강론 관련해서는 이제 서재에서 안 나갔지만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실무, 이론, 법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목차에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감칙 제5조 제1항 제5조만 쓰셔도 원래는 안 돼요. 나중에 가면 그런 것도 사실 뭐 따지겠지만 제5조 제1항이 기준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죠. 그죠? 실수로 잘못해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쓰고 제2조 제1호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시장가치의 정의죠. 시장가치 정의의 조문이에요. 틀린 거예요. 조문을 정확히 모르겠다. 쓰지 마세요. 예, 그게 나요. 그죠? 조문을 쓸 때는 이렇게 쓰자. 얘는 뭐겠어요? 감칙 제6조 제1항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취지죠? 이거 뭘 쓸지 모르겠다. 네. 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목차 고민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제시할 건데 목차 고민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목차로 새로 뽑아낼지 모르겠다. 그 접근이 힘들 거예요. 그 기준들은 대부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총론은 다양성과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면 다 말이 돼요. 다.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총론은. 강론은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요거예요. 여기 어디서 나왔냐? 실무기준 또는 실무기준 해설서의 머릿말에 나오는 단어예요. 공통적으로. 실무기준을 마련한 이유이자 취지예요. 네. 요거를 이렇게 녹였으면 되죠. 감정평가의 원칙과 예외를 왜 마련했느냐?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를 위해서,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다. 라는 거죠. 그죠? 강론 나오면 이렇게, 총론 나오면 요거 네.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 했죠? 다 하고 결어를 이제 뭘 쓸지, 그죠? 보통 결어를 뭘 쓸지를 잘 문제 분석할 때 생각 안 하죠. 그냥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에이씨 이렇게 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어 하나. 감정평가의 원칙 얘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취지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쓰지 말고 2개는 여기 쓰고 2개는 여기다 쓰면 되죠. 그쵸? 네. 처음이니까. 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일시답안은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똑같아요. 배점이 20점, 배점 20점. 설명하시오.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자, 목차. 서설. 로마자 2번. 공시지가 기준법. 결어. 됐죠? 배점이 20점이다. 20점. 목차가 여기가 최소한 6개 이상, 6개에서 8개. 그죠? 공시지가 기준법 자체를 물었죠? 그쵸? 법 자체를 물었는데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의 의, 본문에 쓸 거냐, 서에 쓸 거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야 되죠? 그죠? 저는 얘를 서에다 썼어요. 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정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얘를 여기다 그냥 표현을 했어요. 왜? 이미 이 정의를 답안의 분량을 알고 있으면 이게 8줄, 9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잘 쓸 자신이 있으면 얘를 여기다 쓰는 거고, 본문의 내용을 내가 배점을 다 채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본 게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의 정의를 공시지가 기준법 여기 안에서 만약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목차 구조를 먼저 역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물어봤으면 사실 그 개념의 큰 덩어리의 목차는 의의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썼다. 취지, 근거, 절차, 기능, 적용이라고 할게요. 얘는 위상. 이 목차가 갑자기 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의의가 있고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용에서 서술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기본서 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취지, 근거, 기능, 종류, 특징, 분석, 절차, 분석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 서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골라 쓰는 거예요. 골라서 어떻게
이걸 직접 물어봤으니까 병렬 구조로 지금 하나를 처리를 했었죠. 그죠? 병렬 구조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의가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두 개씩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될 거. 자, 2번에서 두 개를 쓰고 3번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봤을 때 얘를 물어본 것 같죠? 배점의 균형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물어본 거에 배점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얘랑 균형성이 그렇게 맞진 않잖아요. 한 개 정도의 차이는 괜찮아요. 한 개 정도는. 두 개, 네 개의 차이는 조금 비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아는 걸 다 많이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예시다방에서 처리를 한 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체로만 충분한 배점을 채우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썼고 그리고 정의를 잘 보시면 이미 정의 안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걔네들을 여기서 목차로 쓴 거죠. 정의를 여기다 썼고 얘를 설명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 표준지 선정부터 적용 공시지가 선택은 개수가 안 나와서 제가 일부러 채운 거예요. 일반 평가에서는 잘 안 쓰지만 빼도 상관없어요. 5개만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5개로 했을 때 다만 한 목차의 줄수가 조금 더 늘어야겠죠. 최소 목차가 6개인데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자, 여기서 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아까 답안의 목차를 봤을 때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라고 쓴 목차들이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 틀린 거예요. 정의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정의에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거대로 써야죠. 이거 의인이 외운 거 써놓고 목차를 왜 다르겠어요? 그죠?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을 물어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목차 표현을 절차라고 쓰던가 적용이라고 쓰던가 그죠?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왜 표현을 바꿔요? 기출문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기출에 나오는 용어 물어보는 거는 절대 용어를 바꾸면 안 돼요. 책에 뭐라고 나오던 책과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기출 문제 자체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9회 1번에서 가치 발생 요인은 들어봤죠? 그죠? 그럼 알고 있는 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근데 얘가 가격 결정이라는 용어로 가치를 다르게 썼어요. 결정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근데 얘를 아무런 설명 없이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으로 쓰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용어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자. 절차나 이렇게 썼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목차 있었잖아요. 절차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체를 설명하는 과정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용어는 바꾸지 말고 물어본 대로 일단 표현을 하자. 그래서 요 배점,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답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봤지만 요 자체에 대한 의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걸 물어봤으면 이거에 대한 의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 비교 표준지 선정이라고 목차를 잡았으면 괴를 설명해 줄 때 선정 과정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전에 비교 표준지가 뭔지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게 의의잖아요. 기본 의의잖아요. 그죠? 그거를 활용하면 얘는 배점이 다 채워지겠죠.
서설에서 정의를 썼고, 만약에 정의를 본문에 만약에 썼어요. 그럼 그때 서설에다는 그럼 뭘 쓸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의 정의를 본문에 나는 썼다. 서에다 뭘 쓸까요? 공시지가 기준법과 병렬인 애들을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는 대상 물건은 토지밖에 없어요. 그죠? 전제는 이미 이는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다시 걔를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의 제목이 뭐라고요?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이라고요. 그죠?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은 이러한 4가지 방법이 있다. 배점이 만약에 10점짜리라면 4가지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살펴본다. 이걸 조금 더 꾸며주면 토지의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그죠? 배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 그다음에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이때 감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조문 넣고 내용 늘리고 그렇게만 하면 서가 완성이 되죠. 그죠? 그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시답안 요거 한번 봐볼게요. 예시답안 3쪽 보시면 맨 밑에 서설 공시지가 기준법의 의의 둘, 넷, 여섯, 7줄 쓰고 끝났죠? 의의가 이 정도 딱 차니까. 그 다음에 4쪽에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표준지의 선정. 처음에 뭘 썼어요? 비교표준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썼어요? 이러한 것을 기준한다. 그죠? 내용 늘릴 때. 그죠?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 적용 공시지가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강론에 나오는 제 예시답안의 의의는 다 실무 기준에 나오는 의의만 저는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얘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총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강론은 이 의의를 기준으로 하세요. 실무 기준에 나오는 의의로. 그리고 나서 5쪽에 적용공시지가 선택의 의의를 썼고 그 다음에 뒤에서 5쪽 넘어가서 보시면 뭘 썼어요? 이러한 것을 선택한다. 선택 기준에 대한 얘기를 썼고 그걸로 좀 내용이 살짝 부족한 것 같으니까 취지를 썼죠. 위함이다.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시점 수정의 의의, 그 다음에 의의를 썼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안을 복기를 하실 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게 지금 제가 읽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점 수정 보시면 시점 수정이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게 뭐예요? 의의잖아요. 뒤에 토지의 경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되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 그 목차 표현으로 바꾸면 활용 방법 또는 활용 수단인 거죠. 그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본서를 보실 때. 그게 결국에 목차에 나와요, 다. 그죠? 지역 요인의 비교죠. 잘 보시면 지역 요인의 비교라고 썼지 지역 요인이라고 안 썼죠. 그러면 지역 요인이라고 썼으면 지역 요인의 의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역 요인 비교라고 썼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의 의의가 나온 거죠. 그죠? 지역 요인 비교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답안을 아직 다 안 봤지만 스터디를 봤을 때 대부분 문장을 길게 써요. 비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문장은 의의를 제외하고 다 짧게 그리고 접속사를 써서 만들자. 즉 한편,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걸 많이 쓰란 얘기예요. 그죠? 지역 요인의 비교에서 즉 이러이러한 것을 격차를 보정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설명으로 채웠고 개별 요인의 비교 역시 의 썼고 기준 그 다음에 유의한다 라고 썼죠. 이거 목차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기준 일자 그 다음에
유의점이죠. 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볼 줄 알아.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그 문장에서의 키워드죠. 그죠? 그 밖의 보정. 그 다음에 결어를 잘 보시면 여기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같이 언급을 한 거죠. 토지에서. 그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방법, 주된 방법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방법 합리성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부수적으로 내용을 좀 채우는 형태로 작성을 한 거죠. 그죠? 결어는 지금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서만 일단 먼저 연습을 두세 번 정도 더 하시고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요거는 스터디에서도 냈었는데 스터디에서는 얘를 조금 뭐 다른 형태로 내긴 했지만 걔랑은 또 틀려요. 스터디에서는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서 냈어요. 근데 얘는 10점짜리를 단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럼 달라지는 부분이 본문의 목차 개수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개설이 들어갈 거고, 물음 1에 얘가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 전체에 대한 서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배점 10점. 설명하시오 서술어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역시 처음에 10점이니까 첫 번째 목차 개설, 두 번째 목차 물어본 거 부동산의 특성을 물었고, 여기에 배점이 이제 3개든 4개든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의 특성은 고부연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특성의 분류 기준이 일단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크게 보면 자연적, 인문적인 거죠. 제거 기본서나 요약집 보면 여기 외에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도적 특성을 세분한 경우, 경제적 특성을 세분한 경우라는 목차들이 있는데, 걔는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분하는 경우에 있을 때의 목차인 거고. 그렇죠? 크게 보면 인문적을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거죠. 그죠?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물리적, 기술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부동산의 복합 개념 세 가지로 가서 보면 물리적, 법적, 경제적이죠. 그렇죠? 네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사경행이죠.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틀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배점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점이 특성을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자연적 하나 쓰고 사경행을 만약에 썼으면 아까 개별물건 기준 원칙에서 예외로 일괄 구분 부분을 나눠 쓴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구조가 먼저다.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을 먼저 잡은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개씩 잡은 거죠. 그죠? 알고 있는 게 4개고 3개다. 10점에 7개 나쁘진 않아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목차 하나에 3줄 이내로 끊어야 돼요. 그죠? 목차는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그렇게 많이 뽑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 목차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목차로. 그죠? 여기에 10점을 7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라고 똑같이 10점을 물어봤는데 걔는 목차를 3개만 썼어. 그러면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얘는 많이 알고 얘는 적게 아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고요. 그게 배점에 대한 물음에 간의 균형성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바에는 균형을 맞춰서 먼저 쓰자는 얘기예요. 그죠?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고, 부,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내가 뭔가 다 채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고부 연계를 여기다가 묶어서 쓰고 용도의 다양성,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잖아요. 길잖아요. 그렇죠? 사경행을 묶어서 인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3개까지 쓰면 상관 3개 써도 돼요. 근데 10점인데 그러면 이제 줄수를 또 줄여야겠죠. 이거는 어느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한다? 배점을 가지고 내가 늘렸을지 줄였을지만 가지고 정하는 거다.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요거를 설명 안 했구나. 자, 그래서 개설에서 본문에서 이걸 썼으니까, 그죠? 개설에서 뭘 썼냐?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체의 의의를 썼어요. 이거 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죠? 이 자체의 의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본문에 썼으면 다시 얘는 또 다른 얘기를 써야겠죠. 그죠? 배점이 늘면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본문에 썼다. 그죠? 그럼 그때는 이제 개설에 이제 뭘 써요? 얘를 쓰면 되죠. 부동산의 지금 특성을 물었잖아요. 부동산의 개념을 쓰면 되죠. 그죠? 부동산의 의의를 쓰면 되잖아요. 의의가 있고, 그러니까 특성과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의의와 내용으로 어떤 것들의 개념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의의 쓰고 내용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 본문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한 뭐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종류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앞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배점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예시답안에서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체에 대한 의의를 서술을 한 거고, 요걸 가지고 밑에서 고정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얘를 사경행을 인문적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답안을 못 봤는데 문제마다 끝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 문제가 끝나면 이하 여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1번에 소물음이 4개 있는데 스터디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물음마다 끝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음마다가 아니라 문제 쓰고 끝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답안 그 녹색 뺀 첫 페이지에 다 나와요. 공단에서 정해진 규칙이에요. 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끝, 이하, 여백 다 써야 돼요. 그죠? 뭐 이걸 안 썼다고 점수를 안 주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은 괜히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규칙은 그냥 따라주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했는데 다음부터 그냥 쉬고 할게요. 네, 쉬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